안녕하세요. 삶에서 가장 값진 것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누군간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또 누군간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겠죠. 저는 돈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지만, 무엇보다 사람 사이의 인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소중한 제 친구 때문인데요. 오늘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된 전 교복을 입는 중학교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제 인생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어준 규진이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사연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백규진입니다. 새학기 첫날 이름을 말하며 짧게 자기소개를 하던 규진인 정말 눈에 띄는 친구였어요. 덩치도 키도 또래 친구들보단 훨씬 큰 편이었고 인상도 무척이나 사나운 편이었기에 멀리서만 봐도 눈에 확 들어오는 친구였죠. 저는 입학을 하자마자 마음 맞는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규진인 학기가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쭉 혼자였습니다. 그 모습이 괜히 신경이 쓰였던 전 조심스럽게 규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저기 안녕? 너 백규진 맞지? 왜 계속 혼자 있어? 우리랑 같이 놀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규진인 저를 마치 잡아먹을 듯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 표정을 보는데 절로 뒷걸음질이 쳐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말실수를 한 게 있나?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방해를 해서 화가 난 건가? 머릿속으로 정말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을 때쯤 다른 친구가 절 데리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귓속말을 하더군요. 야, 너 쟤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 줄 알아? 무슨 소리야? 나도 소문으로만 들은 거라 자세히 모르는데 쟤네 부모님 엄청 무서운 사람이래. 그래서 제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린다나 봐. 규진인 모든 소문을 안고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대놓고 규진이 근처에서 제가 어떤 애라더라 수군거리기도 했는데 규진이가 한번 쳐다보면 그 살벌한 눈빛에 다들 입을 다물어 버리곤 했어요. 저는 규진이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가가지 말라고 이런 애다 저런 애다 라는 말을 했지만 결국 소문은 소문일 뿐이고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 제가 피해야 할 이유도 없다 싶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말을 붙였지만 돌아오는 건 냉랭한 반응뿐이었습니다. 나한테 말 걸지 마. 뭔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규진인 끝까지 마음을 내주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규진이와 친해지려고 애쓰는 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야, 왜 자꾸 쟤한테 말을 걸려고 해? 소문은 말 그대로 소문일 뿐이잖아. 알고 보면 또 마음 착하고 좋은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 혼자 외롭게 있는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혀서 다가가고 싶었고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중학교를 같이 나온 저흰 우연찮게 고등학교까지 함께 진학을 하게 됐어요. 게다가 첫 학기에 또 같은 반이 됐더라고요. 이 정도면 인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규진인 여전히 혼자였고 말을 걸려고 다가가는 절 밀어내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학교 생활에 적응하며 지내던 어느 날 수업을 끝내고 하교를 하던 길에 근처 분리수거장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늦은 시간에 대체 무슨 소리지? 사람 소리 같긴 한데 밤이라 살짝 무섭긴 했는데 그날따라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된 전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엔 저희 학교 교복을 입은 불량한 아이들과 규진이가 있었습니다. 그 불량한 친구들은 규진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깨를 툭 밀치기도 했고 지갑 안에서 돈을 빼내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 목을 몇 번 다듬고선 어른인 척 연기를 하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학교 끝났으면 후딱 집에 갈 것이지 여기서 못 들하고 있는 거야? 너희 몇 학년 몇 반이야? 나름 낮은 톤으로 소리를 지르자 규진이를 둘러싸고 있던 불량한 아이들은 마치 바퀴벌레가 숨는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후다닥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소란스러웠던 그곳엔 정적이 감돌았고 그 아이들이 모두 사라진 걸 확인한 다음 저는 규진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넌 키도 크고 덩치도 큰 녀석이 왜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냐? 그냥 주먹 한번 휘둘러버리지. 여기 이 지갑도 네 거 맞지? 쟤네들이 네 돈도 뺏으려고 했어? 너 걔네들 얼굴 다 기억해? 명찰은 제대로 봐뒀어? 아,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못 봤으려나? 제 물음에 규진인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줘? 넌 내가 무섭지도 않아? 그냥 네가 계속 혼자 있길래 다가가서 친해지고 싶었어. 그리고 네가 왜 무서워? 네가 나한테 뭐 한 게 있어야 무서워하든지 말든지 하지. 제가 이렇게 말하니 규진인 잠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제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나 원래 남한테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너한테는 꼭 해야 할 것 같네. 고맙다, 도와줘서. 나한테 고마우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네가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야. 어때? 들어줄 수 있어? 말해봐. 뭔데? 이제부터 너 나랑 친구하자. 나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너한테 친구하자고 말했던 거 알지? 앞으로 등하교도 나랑 같이 하고 가끔은 나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자.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 친구해주라. 규진인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웃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날부터 저와 규진인 친구가 됐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도 꾸준히 친구가 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노력이 이제야 빛을 발했다 싶더라고요. 반에 들어오면 어색하게나마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제게 물어보러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음료수를 마시면서 하교를 하기도 하고 그저 다가갈 수 없을 것만 같던 저희의 관계가 가까워지던 무렵쯤 규진인 남들에겐 해주지 않았던 본인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제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해준 적 없어. 너한테 처음으로 하는 거야. 난 할머니랑 둘이서 살았어. 엄청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셨거든. 친척들은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된 내가 불쌍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난 괜찮았어. 내 보호자가 되어줄 할머니가 계셨고 할머니는 혼자 남은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분이셨으니까 내 스스로가 불쌍하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다른 친구들 눈엔 그게 아니었나 봐. 그저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난 8살 때부터 쭉 따돌림을 당했어. 난 정말 터무니없는 네 소문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럼 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은 누가 다 퍼뜨리고 다닌 거야? 날 혼자로 만들면 한 번이라도 울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혼자 있음 혼자 있는 대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게 다른 친구들 입장에선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 아마 그런 애들이 퍼뜨리고 다닌 거겠지.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애들이 더 날 피할 수 있고 꺼릴 수 있게 과장해서.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나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들이 떠돌고 있다는 걸. 근데 또 이상하게 바로잡기가 싫더라고. 어차피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봤자 안 믿을 게 뻔했으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고. 그렇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 때문에 너 많이 힘들었겠다. 할머니랑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소문을 퍼뜨리다니. 그때부터 난 내 스스로에 대한 방어 기제가 좀 생겼던 것 같아.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선을 긋고 살았었지. 나한테 먼저 다가와준 너도 다른 사람들이랑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내가 한참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너랑 친해지고 나서부터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웃기도 많이 웃게 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중학생 때부터 너랑 친구하는 거였는데, 이제야 친해지게 돼서 좀 아쉽네. 규진이가 여태까지 왜 그렇게 무표정으로 다녔는지, 왜 사람들의 무수한 억측과 상상 속에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지에 대해 알고 나니 괜히 마음이 쓰라려 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로 인해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게 됐고, 이전보다 많이 웃고 말도 많이 하게 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규진이에게 다가간 제 스스로가 기특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와 규진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까워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계셨기에 가끔 일찍 학교를 마치는 날이면 저희 집에 함께 가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고, 시험이 끝나면 같이 시내에 나가 맛있는 것도 사 먹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규진이가 제게 이렇게 말을 꺼내더군요. 너 오늘 시간 괜찮으면 우리 집 갈래? 에? 너희 집을 가자고? 갑자기? 별건 아니고 우리 할머니가 널 보고 싶어 하셔서. 너도 알다시피 내가 학창시절 시작하면서부터 내내 혼자였잖냐. 그런데 내가 요즘은 집에만 가면 할머니한테 네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많이 궁금하신가 봐. 우리 손주랑 노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얼굴 한번 보고 싶다면서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 오, 할머니께서 날 궁금해 하신다고? 에이, 그럼 내가 당장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지. 저는 학교 후 곧바로 규진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규진이는 지어진 지 조금 오래된 낡은 빌라에서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과 여기저기 걸려있는 개근상과 같은 상장들이었어요. 그렇게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을 때쯤 방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고 할머니께선 절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규진아, 새로 사귀었다는 친구가 이 친구야? 네, 맞아요, 할머니. 되게 멋있게 생겼죠? 우리 규진이만큼이나 잘생긴 친구로구나. 어서 와라. 배고프지? 할미가 떡볶이 만들어 놨는데 떡볶이 좋아하니? 와, 저 떡볶이 엄청 좋아해요. 주시면 엄청 잘 먹을 자신 있어요. 할머니께선 방긋 웃으시며 저희에게 떡볶이를 차려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떡볶이는 무척이나 달콤하고 맛있어서 몇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할머니는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있는 저와 규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규진이가 워낙에 낯가림도 심하고 친구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성격도 밝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이제 내가 마음을 좀 놔도 되겠네. 죄송해요, 할머니. 좀 더 빨리 인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규진이랑 친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야 인사드리게 됐어요. 얘가 얼마나 낯을 가리던지. 어휴, 저희 중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는데 친해지고 싶어서 제가 다가가면 눈을 이렇게 막 뜨면서 야, 나한테 말 걸지 마. 뭐 이렇게 말하던 거 있죠? 어우,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섭던지. 아이고, 우리 규진이가 정말 그랬어? 할머니, 얘가 하는 말 믿지 마세요. 얘 순 뻥쟁이니까. 새삼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나 저를 밀어내고 또 밀어내던 규진이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친해져서 규진이네 집에서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떡볶이를 먹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소문이라는 건 자세한 내막을 알기 전까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과연
내가 얘랑 가까워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게 곁을 내어주지 않던 규진인 어느덧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함께한 지 꽤 긴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규진이가 약간 쑥스럽다는 듯 제게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난 너한테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아야겠다. 네 덕분에 너무 많은 게 변했어. 내 성격도 그렇지만 제일 큰 변화는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날 보면 항상 웃으신다는 거. 맨날 나 보면 불쌍한 우리 강아지, 이 할미가 떠나고 나면 혼자 남는데 널 두고 어떻게 내가 눈을 감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내 옆에 네가 있어서 안심이라고 하시더라. 나도 사실 너한테 고마워. 사실 난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셔도 맞벌이셔서 가족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 너도 알겠지만 맨날 갈 때마다 우리 집 텅 비어 있었잖아. 이젠 뭐 빈집이 적응이 됐지만 그런 날 있지? 엄청 힘들고 우울하고 지치고 그런 날. 그런 날엔 좀 외롭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너랑 친해지고 난 뒤로부턴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내 주변엔 다른 친구들도 많았지만 정말 잘 통한다 싶을 정도로 잘 맞는 친구는 없었거든. 그리고 사실 혼자 있는 널 보면서 뭔가 친해지고 싶다 하는 마음에 다가갔던 것도 있었고. 그럼 우린 서로가 서로한테 고마운 존재인 거네. 앞으로 절대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내가 너랑 어떻게 친해졌는데. 우린 앞으로 허리가 굽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까지 쭉 친구로 지내야 돼. 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의 옆을 떠나지 않기로. 규진인 제가 내민 손가락에 웃으며 본인의 손가락을 걸어줬고 도장까지 아주 야무지게 찍어줬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규진인 저와 참 잘 맞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저희가 소소한 추억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고 있을 무렵 고등학교 3학년의 봄으로 접어들던 때 규진이 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위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위암 말기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 전부터 계속 할머니가 배가 아프다고 하시고 음식을 드시면 토하시고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하시길래 배탈이라도 단단히 나신 건가 싶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었는데 위암 말기라고 하시더라고. 이 정도면 짧게는 한 달, 길면 3개월 예상한다는데 나 진짜 꿈꾸고 있는 줄 알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건강하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위암 말기, 길어야 3개월밖에 못 사신다니. 준기야, 나 이제 어떡하냐? 나 아직 할머니한테 못 해드린 게 진짜 너무 많은데 제대로 효도도 한번 못 했는데 이대로 할머니 돌아가시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처음 보는 규진이의 눈물에 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배지장처럼 새하얘지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부터 거의 매일같이 규진이네 할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일반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호스피스 병원에 계셨는데 항상 제가 찾아갈 때마다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할머니, 오늘은 컨디션 좀 어떠세요? 컨디션이야 항상 좋지. 우리 준기를 보니까 더 좋아지려고 하네. 저도요, 할머니.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몸도 무겁고 기분도 울적했었는데 할머니 웃는 얼굴 보니까 행복해졌어요. 아이고, 우리 준기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앓고. 할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바랬습니다. 할머니께 기적이 찾아와서 정해진 시간을 넘어 규진이가 결혼을 하고 손자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까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또렷한 날보단 흐린 날들이 많았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시던 날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규진인 어린애처럼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곤 했습니다. 할머니 의식이 또렷하든 선명하든 상관없이
저는 항상 할머니를 찾아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또렷한 의식으로 저를 앉아서 환히 웃으며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할머니께 달려갔어요. 할머니, 좀 괜찮으세요? 요 근래 계속 누워만 계셔서 걱정했어요.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 정신도 또렷하고 세상이 아주 밝게 보이는 기분이야. 아휴,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 규진이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규진인 자나깨나 내 걱정밖에 안 하는 녀석이지. 준기야, 이 헬미가 너한테 뭐 하나만 부탁을 좀 해도 괜찮을까? 네, 뭐든 말씀하세요, 할머니. 이 헬미가 저 멀리 먼 곳으로 떠나고 나면 네가 우리 규진이 좀 잘 보살펴줘. 우리 규진이 덩치도 산만하고 키도 크고 인상이 사나워도 속마음은 정말 여린 아이야. 상처도 잘 받고 준기 네가 규진이 옆에 있어준다고 약속한다면 나도 마음 놓고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이 할미 부탁 들어줄 수 있을까? 당연하죠, 할머니. 저희 늙어서 백발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친구하기로 새끼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했는걸요. 제가 옆에서 규진이 잘 챙길게요. 우리 준기가 있어서 이 헬미가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규진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고마워. 할머니는 거칠거칠한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이 할머니께서 제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됐어요. 알고 보니 말기암 환자들은 임종을 앞두고 정신이 또렷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선 당신이 떠날 것을 직감하시고 제게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남기신 것이었죠. 할머니는 다음날 새벽 주무시듯 조용히 세상과 작별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전 계속해서 규진이의 옆을 지켰습니다. 실컷 울 수 있게끔 곁을 내주고 옆에서 손도 잡아주고 찾아오는 조문객들도 하나하나 챙기며 가족처럼 옆을 지켰어요.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날 규진인 벼랑간 제게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나 대학 안 가고 그냥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하려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대학을 안 가겠다니. 그리고 일을 한다고 해도 여기 살 것이지. 왜 지방까지 내려가겠다고 그래? 너 지방에 아는 사람은 있어? 없잖아. 연고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래? 처음엔 그냥 하늘에 계신 할머니가 슬퍼하실 거니까 조금만 울다가 다시 아무렇지 않게 지내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지내자 했었는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그게 정말 힘든 일이더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 속을 뒤집어 까보면 다 까맣게 썩어 들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 그래, 부모님을 보낸 건 네가 엄청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날 테고 실질적인 이별은 이번이 처음일 텐데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괜찮아질 텐데 난 괜찮아질 자신이 없어. 아무리 너랑 같이 있는다고 해도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져가만 갈 거야. 그래서 내린 결정이야.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졸업과 동시에 내놓고 그냥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가서 일하면서 살기로 마음먹었어. 물론 처음엔 힘들겠지. 의지할 수 있는 가족도 없고 유일한 친구인 너도 없으니까. 그래도 계속 할머니와의 추억이 남아있는 공간에서 할머니 얼굴을 보고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 눈물 짓는 것보단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다 싶었어. 그렇게 잠시 멀어진 채로 지내다 보면 언젠간 할머니를 떠올렸을 때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게 아니라 웃음 지을 수 있는 날이 오겠지. 할머니의 부재로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슬픔을 견뎌내기 힘들었던 규진이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같이 대학을 가자고 정 힘들면 차라리 나랑 같이 살자는 얘기까지 하고 싶었지만 이미 확고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아 가지 말라고 붙잡을 수도 없었어요.
떠난 사람과의 추억에 발목이 묶여 힘든 시간을 보내다 추억이 담긴 공간을 떠나는 사람들을 텔레비전 방송에서 덜어 보곤 했었는데 규진이도 아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저는 수능을 치고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고 규진이도 지방에 있는 어떤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와 살던 집을 내놓고 미리 받은 보증금으로 지방의 작은 원룸까지 구했고 말입니다.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규진이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던 날 저는 쪽지에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규진이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기 내 메일 주소랑 우리 집 전화번호야. 보고 싶을 때마다 메일로 안부도 주고받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자.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 끊지 않기로 약속해. 꼭 연락해야 한다. 알겠지? 알겠어, 준기야. 나중에 내려가면 꼭 연락할게. 그래, 나중엔 서울도 꼭 놀러 오고. 그리고 이것도 받아가. 저는 규진이에게 하얀 봉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규진이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고서 그대로 다시 제게 돌려줬어요. 뭐 하는 거야? 돈을 왜 줘? 나 용돈 받잖아. 그거 3개월 동안 안 쓰고 모은 거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이걸로 내려가면 밥도 사 먹고 필요한 것도 사 쓰고 해. 돌려줄 생각 하지 말고. 규진이는 끝까지 그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주머니에 봉투를 넣어줬습니다. 결국 나중엔 돈을 받아줬고 제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남긴 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전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살아갔어요.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가끔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바쁜 틈에서도 혹시나 규진이가 연락을 하진 않을까 하며 매일같이 메일을 확인하고 집으로 걸려온 전화가 없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야속하게도 지방으로 떠난 규진이는 떠난 그날을 마지막으로 제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회사로 갔는지만 알아도 찾아가 보기라도 할 텐데 아는 것은 지역 하나뿐이었는데 제 아무리 지방이라고 할지라도 그 크기가 엄청나게 넓었던 데다 건축 현장도 한두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작정 찾아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년 규진이 할머니 기일 때마다 산소로 찾아가 인사를 드렸는데 산소에도 찾아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20대 후반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30대 초반에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아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주 마음에 쏙 들어할 정도로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죠.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고 온전히 가정을 꾸린 저는 30대 중반이 됐을 무렵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사하고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세우게 됐습니다. 갑자기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고 첫 직장에서 배운 것들이 많았기에 배운 걸 기점으로 저만의 사업을 한번 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작게나마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를 믿고 와준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래도 처음 회사를 운영하는 거다 보니 많이 삐걱거리기도 할 테고 실수도 많이 할 테지만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 힘내봅시다. 스타트업을 운영한다는 건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기도 했고 직원들 간에 사소한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 또 안정이 되지 않아서 고심하던 날들도 있었지만 딱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 어느 정도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평범한 회사 대표로 살아가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전 전화를 건 사람의 정체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시라고요? 준기야, 나야. 나 규진이야. 백규진. 혹시 내 목소리 까먹은 거 아니지?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졸업 후부터 저와 연락이 끊겨버린 친구, 그토록 그리워했던 제 친구 규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갑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마음에 수화기에다 대고 쉴 새 없이 말을 퍼부었어요. 내가 네 목소리를 어떻게 까먹을 수 있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백규진, 이게 몇 년 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어? 당연히 잘 지냈지. 이번에 서울로 올라왔거든.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가 살던 동네 갔다가 너 원철이 알지? 원철이 우연히 동네에서 만났는데 네 연락처를 알더라고. 그래서 연락처 받고 연락했지. 그래. 너무 반갑다. 연락해줘서 고맙다, 야. 그래, 너 오늘 시간 되니? 시간 괜찮으면 우리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싶고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해서. 당연하지. 우리 성인 되고 나서 술 한번 같이 먹은 적도 없잖아. 오늘 만난 김에 술 한잔 같이 하자. 내가 회사 주소 보내줄 테니까 7시쯤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아? 그래, 주소 보내줘. 내가 시간 맞춰서 갈게. 심장이 무척이나 빠르게 뛰었습니다. 18년 만에 만나는 친구라니. 그 세월 동안 규진이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회사 주소를 규진이에게 보내줬고 저녁쯤 회사로 찾아온 규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얼굴도 목소리도 못 보고 살았지만 저희는 서로를 한 번에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서로 반가움에 한참 동안 꼭 껴안고 있다 회사 앞에 있는 조그마한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비싸고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는데 이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안주에 간단하게 소주를 시켜 떨어져 있던 동안의 일들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야, 너 그동안 나한테 왜 연락 한 통 없었어? 내가 네 연락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그 당시에 지방에 도착해서 현장에서 일을 배웠었는데 정말 많이 힘든 거야.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다 보니까 적응도 안 되고 실수도 하고 아저씨들은 입도 험해서 나한테 막 욕을 하시는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상처가 되더라고. 하루하루 엄청 지치는 거야. 몸도 마음도. 사실 너한테 메일은 한번 쓰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쓰다 보니까 내용이 전부 다 힘들다, 괜히 왔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는 거야. 그 내용들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학창 시절 내내 내가 너한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의지만 하고 있었구나. 난 또 이렇게 타지까지 와서도 널 붙잡고 힘든 감정을 토해내는구나 싶은 생각에 자괴감이 들더라.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너한테 기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연락을 못했던 거야. 많이 서운했을 텐데 미안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난 네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전부 다 들어줄 수 있는데 그래도 감정을 숨기고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아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혼자서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나중에서 한번 연락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봤는데 메일 주소고 집 전화번호고 싹 다 사라져 있더라고. 집을 이사 가면서 사라진 것 같더라고. 그리고 지금은 결혼해서 아내랑 7살짜리 딸도 있어. 너한테 너무 미안했어. 오랫동안 연락도 못하고 살았는데 혹시라도 날 원망하진 않을까, 나한테 서운하진 않을까, 날 더 이상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 때문에 차마 널 찾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가 버렸어. 이제야 찾아와서 미안하다. 에휴, 백규진답지 않게 진짜 별 걱정을 다 했네. 그래도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다니까 다행이다. 너대로 잘 지내고 있었구나. 나도 한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은 스타트업 하나 차려서 일하고 있어. 남 밑에서 일하면서 돈 벌다가 내가 사장 입장으로 일을 하려니까 좀 힘들긴 해도 나름 보람차게 살고 있다. 그런데 서울엔 어쩐 일로 왔어? 이제 다시 서울로 온 거야? 제가 서울로 온 거냐고 묻자마자 규진이의 표정이 급속도로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는데 규진인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뭇거리다 제게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기야, 18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는 거 정말 예의가 아닌 거 아는데 혹시 나한테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3천만 원? 아니, 갑자기 3천만 원은 왜? 사실 지금 우리 딸이 많이 아파. 백혈병인데 서울에서 치료받는 게 훨씬 좋다고 해서 이렇게 서울에 와서 지내고 있어. 그런데 앞으로 치료도 계속 받아야 하고
병원비도 내야 하는데 지금 돈이 모자라서 내지도 못하고 있어. 2천만 원은 보험비로 지원받아서 어찌저찌 해결했는데 나머지 3천만 원은 대출도 안 나오고 빌려줄 사람도 없고 해서 염치 없지만 마지막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너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연락 한 통 없다가 오랜만에 와서 하는 말이 돈 빌려달라는 말이라니. 미안하다 정말. 규진인 고개를 푹 숙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규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허름한 옷차림하며 이전과는 다르게 살도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오죽 급했으면 18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제게 연락을 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겠나 싶은 마음에 안쓰럽기도 하고 아픈 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도 들어 저는 흔쾌히 그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더 빨리 말을 하지. 3천만 원 빌려줄게. 계좌 불러. 저, 정말이야? 정말 빌려줄 수 있어? 그럼 다른 사람 부탁도 아니고 백규진 부탁인데 못 빌려줄 게 뭐가 있냐?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규진아.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어서 좋네. 준기야, 정말 고맙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달마다 꼬박꼬박 돈 갚아 나갈게. 그리고 이렇게 염치 없는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다. 당연히 힘들면 돕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 끊지 말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문자나 전화 정도는 하고 살자. 알겠지? 규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18년 만에 연락해서 한다는 말이 고작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냐 하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연락을 해준 것이 그저 고마웠어요. 그 후 저는 규진이에게 약속했던 대로 3천만 원을 보내줬고 규진이는 그 돈을 달마다 50만 원씩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딸을 보러 오라고 하길래 병원에 다녀온 적도 있었어요. 처음 보는 친한 친구의 딸은 무척이나 작고 귀여웠어요. 작은 체구에 온갖 주사며 기계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걸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무척이나 해맑은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규진이 딸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물었어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어, 이 아저씨는 아빠 제일 친한 친구야. 예빈인 삼촌이라고 부르면 돼. 중기 삼촌. 예빈이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삼촌이야. 우와, 정말요? 예빈이 아야한 거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예빈이 아파도 엄청 씩씩하고 밝아 보여서 이 삼촌이 기분 엄청 좋아지려고 하네. 앞으로도 그렇게 씩씩해야 돼. 그리고 얼른 병도 싹 물리치자. 알겠지? 저는 예빈이의 머리를 2번 정도 쓰다듬어주고 병실을 나섰고 규진인 절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 예빈이 문제없이 치료 잘 받을 수 있었어. 별다른 부작용 없으면 앞으로 지켜보면서 외래 진료로 돌릴 수 있을 거래. 전부 다 네 덕분이야. 너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아주 끔찍하다. 진심으로 고맙다 준기야. 아니야, 고맙긴 뭘. 내 덕분에 예빈이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다니까 다행이네. 너랑 아내분도 정말 고생 많았어. 원래 아픈 사람도 고생이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고생이라고 하잖아. 우리 딸만 나을 수 있다면 이 정도 고생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 가족 행복은 네가 찾아준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준기야. 돈도 늦지 않게 갚아나갈게. 규진 다시 한번 제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줬고 꾸준히 저와 연락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지니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빌려준 지 1년이 되던 무렵쯤부터 규진이와 갑자기 연락이 또 끊겨버린 겁니다. 연락은 끊겼는데도 규진인 제게 매달 50만 원씩을 보내왔어요. 제가 아무리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봐도
전화긴 꺼져 있었어요. 돈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지만 혹시라도 그때처럼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해도 받지 않았고 마치 그날처럼 갑자기 사라져버린 규진이 때문에 또 걱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전 규진이의 딸이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거기에서 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규진이의 딸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이었죠.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냥 주저앉게 되더군요. 너무나 예쁜 아이였고 규진이에겐 전부였는데 그 딸은 그렇게 규진이를 떠나고 만 거였습니다. 딸을 떠나보내고 규진이는 그렇게 잠적을 한 것 같았어요. 지금쯤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을까, 얼마나 울고 있을지 생각을 하니 저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매일 아침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언제 규진이한테 또 연락이 왔을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5년이 지났을까요? 그토록 기다리던 규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규진인 제게 마지막 갚기로 한 50만 원의 돈과 500만 원의 돈을 더 보내왔어요. 저는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3천만 원이란 돈을 갚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 힘든 역경 속에서도 돈을 보내준 규진이를 생각하니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가슴이 짠하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왜 500만 원을 더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 규진이가 돈을 보내며 제게 보낸 장문의 문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야, 갑자기 이렇게 연락 끊겨서 많이 놀랐지? 사람과 사람 사이엔 돈 거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너만 잃고 싶지 않아서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냈어. 그리고 500만 원은 이자라고 생각해줘. 네 덕분에 우리 예빈이가 치료 잘 받을 수 있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 네가 빌려준 3천만 원은 내게 정말로 큰 힘이 됐다. 비록 내가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 은혜만은 갚고 싶었어. 그러니까 꼭 받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내가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는 예빈이에게 백혈병이라는 악마가 다시 찾아왔거든. 암세포라는 게 정말 지독한 것 같더라. 재발될 거면 차라리 전이나 되지 말던가. 림프절이랑 임파선까지 전이가 됐다고 하더라고. 저는 마지막 문장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몇 년만 기다리면 완치가 될 거라며 환하게 웃어주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재발이라니. 게다가 림프절과 임파선까지 전이가 됐다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차마 그 감정이 상상조차 가질 않았어요. 겨우 감정을 다스린 전 남은 문자들을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빈인 잘 견뎌줄 거라 생각했어. 한번 이겨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딸은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저 하늘나라로 먼 소풍을 떠나버렸어. 그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이야.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너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건데 18년 전 그때처럼 갑자기 연락을 뚝 끊어버려서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친구야. 그 문자는 거기에서 끝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더 고민할 새도 없이 곧바로 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동안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더니 이제는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밖에서 잠깐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한 다음 어느 선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건지 볼이 아주 쏙 패여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괜히 울컥한 마음에 저는 규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저번부터 말했지?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무조건 전화하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무슨 일 생겼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리고 예빈이 일은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네가 하도 연락이 안 돼서 병원에 찾아갔었단 말이야.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기도 해. 그럴 때일수록 이 친구랑 함께 나눌 생각을 해야지. 미안하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난 정말 겁쟁인가 봐. 네가 겁쟁이든 뭐든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어. 돈은 안 갚아도 그만이었고. 근데 내가 속상했던 건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서 이전처럼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연락을 끊었다는 거야. 차라리 말이라도 했으면 찾아가서 내가 힘이라도 돼줬을 텐데. 많이 힘들었지? 어, 정말 많이 힘들더라. 누가 내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 부모를 잃은 자식은 고아라고 하고 자식을 잃은 부모를 부르는 이름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이름조차 없다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참척이라고 부른다더라. 그 통증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그러면 너 지금 일은 어떻게 하고 있어? 계속 집에만 있는 거야?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사 현장 다녔어. 와이프랑 함께 말이야. 와이프도 예빈이를 떠나보내고 우울증 때문에 많이 고생했거든.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에 예빈이가 내 꿈속에 나오더라고. 아빠 힘내라고. 하늘나라에서 예빈이가 응원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와이프랑 같이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했었어.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다시 서울로 온 거야. 지금은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래? 그럼 차라리 잘 됐다. 너 당장 내일부터 우리 회사 와서 일해. 일은 배우면 되는 거고, 뭐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지만 내가 4대 보험도 넣어주고 월급도 주고 할 거니까 무조건 내 옆에 있어. 무슨 3살 먹은 애도 아니고 내가 너 때문에 불안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야. 그러니까 내 옆에 꼭 붙어 있으라고. 와이프를 생각해서라도 언제까지 그렇게 막노동을 전전할 수 없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규진아. 난 너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 어때? 너도 내 손을 잡아줄래? 제가 그렇게 규진이에게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하자 규진인 고개를 숙이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저의 손길이 규진이에겐 그토록 기다렸던 따뜻한 손길이었을 겁니다. 규진이는 그동안에 겪은 고통, 역경, 서름, 그리고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만 같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중마고우가 내민 손길은 어떤 것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규진인 제 말을 듣더니 숨도 못 쉴 정도로 엉엉 오열했고 저는 그런 규진이를 꼭 안아주면서 울음을 그칠 때까지 달래줬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고 제 옆에 꼭 두고 챙겨주면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 후 규진인 저희 회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엔 일을 잘하지 못하니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며 책상 정리며 복사 프린트 등등 자기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지 말라고 해도 직원들 커피까지 타주기까지 했으니까요. 규진아, 뭐하러 직원들 청소에 커피까지 타줘? 힘드니까 너 그러지 마. 아니야,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그래야 너도 직원들 눈치 안 볼 거 아니야. 그러니 일 배울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알았어요, 대표님? 대표는 무슨... 규진인 회사에선 항상 제게 대표라고 부르며 열심히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이 됐답니다. 하루에 잠을 5시간만 자며 낮에는 회사를, 밤에는 학원을 다니더니 아주 실력 좋은 직원이 됐더라고요. 정말 일머리 하나는 끝내주더군요. 저는 하나를 가르쳐 줬을 뿐인데 열을 알고 알아서 일을 척척 해나가는 규진이 덕분에 저도 다른 직원들도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사가 잘 성장해서 이제는 직원 수가 20명 정도 되는 회사로 거듭났답니다. 그리고 저와 규진이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만큼 제 아내와 규진이 아내도 동갑내기라 무척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부모님께선 정년 퇴직 후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이 여유를 찾으신 후에 비로소 규진이를 소개시켜드렸고 지금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규진이가 작은 아들이 된 것처럼 부모님께 살갑게 연락을 드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규진이 할머니 길마다 저 혼자가 아닌 저희들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할머니, 손주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같이 붙어 있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시죠? 그동안 규진이가 얼마나 제 속을 썩혀놨는지 할머니 손자 걱정하느라고 제 수명이 10년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하늘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저는 그 시절 규진이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던 걸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규진인 저희 가족 다음으로 소중한 사람이고 앞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도 이 사실은 절대 변함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마고우라는 뜻 아시죠? 대나무죽, 말마, 옛고, 버두. 어릴 때 가장 긴밀했던 친구라는 뜻이라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규진인 제게 그런 친구입니다. 전 규진이와 제 나이가 60이 됐어도 70이 넘었어도 과거를 회상하며 소주 한 잔 곁들이며 살고 싶어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중마고 한 명쯤은 있으실 겁니다. 구독자님들도 중마고우에게 전화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한번 묻는 게 어떨까요? 아마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울한 일 없이 행복한 꽃길만 걸어나갈 저희 우정을 이 사연을 봐주신 구독자분들께서 진심을 담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